안녕하세요. 더하는 마포 진행하는 김찬호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 때 가족들이 모이면 친지들끼리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유난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치인들이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치 이야기를 마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수다를 떨 네, 유창복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요? 예. 네. 상품 주나요? 상품 나중에 나중에요? 맞히면, 예. 그럼 별로. 예. 일단 한번. 길을 세 사람이 가요. 네, 어린아이하고 네, 굉장히 착한 정치인하고 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하고 셋이 가다가 돈이 떨어져 있었대요. 네. 누가 주웠을까요? 산타 정치인. 착한 정치인하고. 애가 주웠을 것 왜요? 같은데요? 어? 애는 뭐 생각 없이 보이면 바로 그냥. 그래서 답은 맞췄습니다. 근데 네, 이유는 네. 달라요. 달라요. 왜냐하면 산타크로스도 존재하지 않고 이 아. 세상에 착한 정치인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린아이 혼자 걷고 있었다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상품을 주실 거죠? 글쎄 애매하네요. 그래서 이런 정치인을 디스하는 유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비슷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젊은 연인 둘이 이렇게 묘지를 이렇게 쭉 가다가 거기 묘비명이 이렇게 써 있었대요. 네. 여기 어느 정치인이자 성실한 가장이 잠들어 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한 묘에 두 사람이나 묻혀 있네. 네, 있을 수 없는 얘기네요. 예, 정치인은 절대 성실한 가장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사람들이 즐겨 이렇게 막 내리 까는 그런 직업 집단 중에 정치인이 있고 늘 욕 먹잖아요. 네. 혹시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저는 우리 현대사에서 걸출한 두 정치인을 뽑으라면 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어떤 두 분이 점에서? 떠올라요.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을 독재 치하에서 진짜 오랜 시간을 견뎌냈잖아요. 인동초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리고 수많은 저항을 물리치고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통일의 길을 우리도 통일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열어낸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한국 정치사가 만들어낸 큰 정치인이 아닌가 되고, 노무현 대통령은 뭔가 그냥 이름을 들으면 그냥 짠해지고, 뭔가 내가 뭔가 더 했어야 되는데라는 이런 죄의식 같은 것도 조금 있고, 하지만 그분도 서민의 정서, 서민을 가장 처절하게 대변하려고 남이 안 가는 그렇죠. 그 길을 몸소 길을 낸 분이어서 전 두 분이 제일 인상적인 것 같아요. 아쉽게도 두 분 다 참 안 계십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이 남긴 여러 가지 흔적들이 새로운 활력으로 네. 지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정치 여러 가지 분위기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죠. 네. 네. 뭐가 제일 주목이 됐습니까? 저는 지난 이제 촛불 광장 그 진짜 엄청난 현상이고 네. 전 세계가 놀라고 그 연호를 불렀던 그런 사건인데, 그 이후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의 양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치인들이 뭐 지지해달라 그러면 뭐 지지하고 또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뭐 정치가 그렇지 뭐 포기하는 이런 흐름이었다면은, 이제는 시민이 뭐 기대하고 지지하고가 아니라 그냥 직접 그렇죠. 행동해버리는 네. 이런 것이 지금 커다란 촛불 광장 이후의 변화가 아닐까 그렇죠. 생각이 돼요. 거기에 덧붙여서 소통의 방식도 바뀐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저도 팟캐스트 음. 촛불 이후에 엄청나게 듣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주변에 중독됐다고 할 정도로 네. 많이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것도 실제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죠. 아마 언론 지형 자체가 확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기존 공중파들은 이제 그동안 약간 보수 정부 하에서 언론 통제도 많았고, 그래서 좀 불신을 많이 받아서인 탓도 있고, 또 그 많은 종편이 있었지만은 공중파 종편이 설 자리가 없대요. 요즘에 지금 말씀하신 팟캐스트. 그렇죠. 예? 여기에 영향이 엄청 커서 뭐 요즘에 그 뉴스공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그렇죠. 교통방송에서 하는 건데 엄청난 조회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언론 지형이 권력 자체가 지금 바뀌었다. 네. 뭐 그렇게들 평가하더라고요. 자,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 열기가 이제 곧 지방 선거로 다가옵니다. 네. 마포에서는 어떻게
정치가 펼쳐질지 네. 오늘 그런 얘기 나눌까 하는데 네, 네. 어떤 분들을 초대하실까요? 예, 오늘 두 분을 제가 초대했는데 한 분은 정치학자세요. 아. 근데 이분이 정치학자인 줄 저도 잘 몰랐어요. 원래 알고 있던 분인데 네, 이 동네 한 15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아이도 아. 같이 키우고 친한 이웃이었고 아. 저녁 때 마실 가면 술도 한잔하고 아. 이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제가 토론회 때 갔다가 이 사람이 발표를 하는 거, 많이 보던 사람인데 하고 보니까 동네 엄마인 거예요. 그래요? 아니,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냐고. 아. 평소 얘기 좀 하지. 아. 예, 바로 그분입니다. 네. 예,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계신 네. 서국경 교수님을 모셨고요. 또 한 분은 이 청년입니다. 예. 올해 첫 투표권을 그럼 몇 살이죠? 올해 20살, 21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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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현홍준 군이라고 예. 이 친구도 이 동네에서 한 10여 년 전에 이사를 와서 동네에서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어느 날 코미티 시커매져 가지고 나타났는데 투표권을 갖게 됐다고. 아. 오늘 이 자리에 꼭 와라. 예. 첫 투표를 행사하기 전에 예. 아주 되게 재밌는 정치 팟빵이 있으면 와라 그랬더니 흔쾌히 오겠다고. 예. 기대가 두 됩니다. 분을 모셨습니다. 예. 예.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서부경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근데 아까 유창복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네. 동네에서 전혀 정치학자 티를 안 냈다고 보통 그러세요? 아, 저도 네. 이분이 성공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아, 네, 그냥 동네에서는 재현이 아빠, 그렇게. 네, 저는 성진이 엄마. 예. 재밌네요. 네. 그 이제 최근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정치 지형이 좀 바뀐다,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네. 학자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큰 변화가 있죠. 네. 예, 유권자 이제 투표 참여 양상뿐만 아니라 투표 참여도 최근 년에 들어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촛불광장에서 나타났듯이 굉장히 다양한 참여 양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게 사실 2016년 가을 이전에도 네. 조짐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2016년 총선 전에 2015년 겨울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그 온라인 당원 모집을 했는데 당시 10만 명이 들어온다던가 이런 게 이제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정치 참여 적극성이라고 하는 게 일련의 트렌드로 있는 거고 음. 그 다음에 매체의 이용 빈도도 굉장히 달라졌어요. 요즘은 10명을 앉혀놓고 물어보면 10명이 다 정치 정보를 얻는 채널이 틀리거든요. 아. 누구 유튜브 보고, 어. 누구는 팟 보고, 누구는 뭐 트윗을 하고, 누구는 포털을 보고, 누구는 온라인 신문을 보고, 누구는 오프라인 신문을 보고. 굉장히 이제 매체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정치 정보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변화들도 굉장히 많고 여성하고 청년의 정치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추세입니다. 요즘. 예. 그리고 우리 홍준준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이번에 처음 투표하는 기분이 어때요? 뭐 사실 처음 투표라고 하긴 하는데 지난 대선 때 제가 원래 나이는 되는데 생일이 안 돼갖고 투표를 못했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래라. 저랑 같은 나이인 친구들 중에 생일이 된 애들이 대선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어떤 선거 간접 경험을 하긴 했죠. 친구들이 그래서 뭐라고 첫 투표를 한 후일담 같은 거는 뭐 투표 자체에 대한 일담은 별게 없는데 근데 그 이전에 투표하기 전에 후보들이 막 인터뷰 찍고 막 그런 것들 보고서 막 술 먹으러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험이 아예 거의 처음이었으니까 그 정치인에 대한 얘기를 친구들이랑 이렇게 뒤에서 하는 게 그게 재밌었죠. 정치인들 얘기할 때 어떤 정치인을 좀 좋아한다고 할까? 지지한다고 할까? 기준이 있어요? 말을 안 바뀌는 사람이 좋아하는 건 당연히 있고 그리고 뭐 이번 연도 들어서 얘기한 거 중에는 뭐 당연히 시급 같은 거 잘 얘기를 하는 사람들 바로바로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는 네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저희 나이 때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잃지 않는 것보다 뭔가 주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갖고 시급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고 또 최근에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권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 나온 게 청년과 여성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마포에서는 그럼 어떤 상황인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마포가 전체 유권자 기준으로 한 38만 7천 명 정도가 인구수, 네. 그다음에 선거인 수가 한 32만 정도 되는데 여성 인구가 한 19,000명 정도 더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전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왜 그 성비 불균형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성 인구가 다른 데도 좀 더 많은데 마포는 특히 많아요. 왜 특히 많을까요, 그렇게? 그게 이제 마포의 지역적 특성인 것 같은데요. 마포가 1인 거주 가구가 제일 많아요. 네. 35% 마포의 이제 세대 중에 35% 정도가 1인 가구인데 그 1인 가구가 25살에서 34세 구간 여기가 굉장히 밀집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네. 여성 1인 가구가 많이 살아요. 이제. 그러면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걸거나 선거운동할 때 그걸 좀 유념하나요? 유념을 해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1인 가구나 네. 또는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전월세 가구가 많으니까 음. 정주 인구보다는 이동 인구들이 많은 거죠. 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정치인들이 공약을 쓸 때는 그 동네 오래 살 사람이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조금 연령층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많이 정책을 고민하고 이 30대 이하 이제 유권자들의 경우는 이 동네에 오래 안 있거나 오래 있다고 하더라도 옮겨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정책 개발이 좀 소홀한 편이죠. 그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 마포 안에 그 인구가 어떻게 유권자 인구가 동별로 어떻게 좀 통계를 보면 지금 아무래도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이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네. 공덕이나 성산 이동이 아파트 밀집지대여서 아마 4만 명이 넘는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이 상암동. 상암동이 이제 새롭게 조성되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거기도 3만은 넘죠. 네, 3만 3천 명 정도. 예. 그 외에는 아마 2만 내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네, 옆리동이 제일 작아서 11,000명? 아, 예. 혹시 어느 지역이 승부수다, 승부처다 뭐 그런 게 있나요? 마포 갑하고 을로 보통 왜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구획을 나눌 때는 네. 국회의원 선거구 구획으로 많이 나눠요. 네. 네. 마포의 경우에 이제 갑을 이런 곳이 있는 거죠. 네. 을은 이제 대체적으로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정치의 다양성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보 정당들도 후보를 오래 냈었고요. 맞아. 네.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도 서울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단체 활동도 많은 편이고, 네, 이런 것이고 또 청년들도 주로 이제 마포 을 지역에 많이 밀집해서 살아요. 살고 그 뭐 을갑의 문제는데 동네로 치면은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동네. 혹시 지금 저 형준 씨는 어디서 살아요? 성산 일동. 일동. 네. 마포구에 동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한 20개? 그거가 4개 맞췄습니다. 비슷하게. 예. 자, 그러면 그 1인 가구가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어딜 것 같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저희 계속 동 주변에 그렇지. 많이 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성산 고- 1, 2동 뭐 이렇게. 네, 고하고 인근에 있는 곳인데 서교동이 서교동.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어디냐면 대흥동인데요. 대흥동에도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전철? 아니? 음. 대흥동하고 붙어 있는 바로 그 대흥동하고 신수동 경계 쪽에 서강대학교가 있어요. 아, 그렇지. 아. 대학교. 네, 그러니까 그 1인 거주지 네. 쪽에 그쪽이 많아요. 그런 쪽은 주로 이제 청년 주거지로 분류되고요. 통상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동단위 평균 인구가 2만 정도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성산 이동이랑 공덕동은 4만이니까 거기가 아무래도 마포 선거할 때는 중요하죠. 네. 예, 이제 준희 씨는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는데 이번 선거에 기대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저는 그 선거는 사실 이전이나 특별히 기대하는 건 없어요. 어차피 찍고 어떤 후보가 나오고 하는 거는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네. 근데 대신에 이 자리나 유창복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지금 마을에서 선거랑 약간 상관없는 듯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잡지를 만들고 있다든가, 뭐 조금 더 나가면 축구를 한다든가 어떤 공간을 빌려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어떤 정부나 그 나라의 돈을 받거나 뭐 어떤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지금도 잡지를 만들려면 인쇄비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수를 할지 네, 고민을 다시 이렇게 정부랑 어떤 연결을 만들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뽑히냐에 따라서 하는 일도 네, 뭐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은 중요하죠. 네. 자, 근데 선거 때마다 항상 투표율이 관심사거든요. 네, 네. 마포의 경우는 어떤지요? 최근에 좀 상승세로 통계가 잡히는데요. 네. 2014년 그 민선 6기 지방선거, 16년 총선, 작년에 대선, 이 최근에 한 3개의 큰 선거에서 지금 마포가 조금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그 마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전국적인 트렌드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역대 투표를 보면 2007년 대선, 네. 그 다음에 2008년 총선, 그 다음에 고전에 이제 2006년 지방선거가 각각 최저점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는 10년, 14년,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는 12년, 16년, 대선도 이제 12년, 17년에서 쭉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오르는데 이 오르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50대 이상 유권자들은 안 늘어나요. 왜냐면 이미 높으니까. 그런데 이제 40대 이하 유권자들이 뚝 떨어져 있었다가 네. 회복을 하는 추세니까 이제 근데 그 속도가 특히 마포는 빨라요. 그래서 마포가 요번 방금 얘기했던 14년 지방선거, 16년 국회의원 선거, 17년 대선 그 직전까지만 해도 서울시 평균보다 낮았어요. 네. 그랬는데 최근에 이 3번의 선거에서는 각각 서울시 평균보다 다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추세면은 이번 지방선거도 투표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어쨌든 2030의 정치 참여, 선거 참여가 높아지는 게 가장 중요한 현상이네요. 그러니까 최근 투표율 트렌드에서 굉장히 이변이 그런 부분인데 네. 그 특히 30대 초반 이하 유권자들의 투표율의 증가 속도가 빠르고요. 네. 그 중에서도 젠더별로는 남성 투표율도 증가하긴 하는데 그 구간의 여성 투표율이 훨씬 빨리 오르고 있어요. 이것도 저 추세인 거죠. 그다음에 혹시 정당 지지 성향 이것도 변화가 좀 있나요? 아니면 마포가요, 네. 이게 민주당의 뿌리입니다. 아. 제가 이거 좀 조사를 뿌리. 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긴 할 텐데 네. 아마 이런 그 정치 참여, 투표 참여의 증가율하고 마포가 민주당의 뿌리라고 하는 점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마 짐작이 가능할 거예요. 그럼 마포 얘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 점검해 보겠습니다. 준 씨는 마포의 정치인 중에 누구 혹시 알고 있어요? 이름? 구청장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국회의원도. 네. 이게 투표율에 비해서는 아직 이렇게 물론 아직 투표를 한 번도 안 해봐서 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저희 주변에서는 투표를 할 때 뭐 계속 그 정치랑 맞닿아 있는 삶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네. 딱 선거 기간이 되면 한 2주일 전에 막 그렇죠. 파바바바박 그 막 한겨레 뭐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 당신은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다 뭐 이런 걸 문항으로 해갖고 맞아. 딱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해보고 또 공약 같은 거 읽어보고 바로 찍고 이런 정도라서 그게 알기가 쉽진 않네요. 예, 방금 얘기한 그 준 씨가 얘기한 그 프로그램 아시죠? 아,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어떻게 설명을? 이게 뭐냐면 원래 이 프로그램이 독일에서 개발된 거예요. 말 오 맛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그 정책에 대해서 당신은 이 정책에 대해서 뭐 그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데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책 질문을 몇 개를 줘요. 그럼 그걸 대답을 쭉 하면 그거하고 링크를 해가지고 가장 근접한 정당이나 후보를 찾아줘요. 그게 이제 독일 버전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갖고 들어와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선거 때 언론사에서 그런 걸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준 씨는 그런 데 들어가서 자기 정책 선호를 쭉 보고 당신은 어디랑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자, 이 정치인 하면 지역에서는 복잡할 것 같아요. 구청장 있고 국회의원 있고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서열이 중요하니까 그 잘 드러나는 게 의전인데 예를 들어서 식순에서 뭐 누가 인사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유청 교수님한테 제가 물어봐야 되겠네. 그 제가 행정에 있을 때 공무원들은 진짜로 요만큼만 틀려도 그죠. 난리가 네. 나기 때문에 네. 진짜 긴장해서 네. 의전을 챙기더라고요. 역시 가장 높은 서열은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 네, 먼저. 나라 일을 음, 챙기면서 국민이 선택한 선출직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제일 높은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구청장님이 이제 동네로 들어오면은 구청장님이 현출직으로서 네.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이런 순서대로 네. 하죠. 예. 그 구의원은 시의원 되려고 하고 시의원은 예. 또 그다음 이렇게 예, 예. 하고 있고 그런 경향이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국회의원도 동네에서 뽑고 그렇죠. 시의원도 동네에서 뽑고 구의원도 동네에서 뽑으니까 음. 마치 이게 이제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같은 층 같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국가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층이 다 다른 거죠. 음, 그래서 동네에서 뽑아도 국회의원 300명은 매일 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재정, 대한민국 전 5천만한테 영향을 미치는 법률 이런 거를 하는 게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고 시의원도 똑같이 동네에서 뽑혀도 하는 게 이제 서울시 윤구가 이제 1,000만 조금 안 되잖아요. 거기에 재정 관리를 하고 거기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그럼 이제 구단위로 내려오면은 이제 마포구가 38만 7천인데 이제 대략 서울시 한 40만 정도 평균. 예. 그러면 40만 정도 인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재정이나 정책이나 법률을 하는 거라서 이분들이 똑같이 동네에서 뽑혀도 회의장에 앉아서 다루는 의제는 다 다른 거죠. 근데 선거 때는 공약이 너무 비슷하거든요. 늘 그렇죠. 나누는 얘기지만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게 사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게 네. 지역구에서 뽑혀야 돼도 국회의원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국회의원분들이 다루는 만약에 일이 100이다. 네. 그러면 사실 이분들이 다루는 일 중에 그 지역구 사업 관련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회의에 들어가지고 이분들이 다루는 안건의 90% 이상은 다 국가 전체적인 의제를 다루는 거죠. 네. 누구는 뭐 국방을 다루고, 누구는 외교를 다루고, 누구는 나라 전체의 뭐 세금을 다루고 이런 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동네에서 인기가 없으면 다음번에 재선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의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다 국가적 아젠다를 다루는데 일상생활에서 이분들은 이제 해야 되는 게 지역 구민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에서 출발하는 어르신들 관광버스에 절도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회의가 없는 주말에는 동네에 가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술도 한잔 해야 되고 동네 청년들하고 맥주도 한잔 해야 되고 이렇게 사는 거죠. 한국이 유난히 더 그런 거. 더 사실 그런 문제는 우리는 정부 수립한 이후에 비례대표제나 이런 거를 전면적으로 해본 경험도 없고 그렇죠. 뭐 아니면 선거구에 크게 커져본 적도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다 동네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네. 동네에 얼굴을 내비치지 않으면 이쁨 받기가 어려운 거죠. 선거 때만 오고 평소에 안 나타나다가 안 나타난다. 이렇게 욕을 먹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그 선출직 지역구 국회의원분들한테 제일 큰 욕이거든요. 예. 앞으로 계속 그럴까요?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변화가 있어야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비례대표제 확대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네. 뭐 구의원, 시의원,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국회의원은 전국적인 아젠다를 다루니까 좀 큰 범위의 문제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도적으로 좀 필요해요. 자, 또 한 가지 다 정당 소속이잖아요. 구의원도 정당 소속이죠, 결국. 그러면 그 중앙당 뭐 복잡한 얘기인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후보가 뽑힌다, 선거운동을 한다 그럴 때 정당과 지역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역동 이게 어떻게 맞물리는지 하는 게. 정당에서는 일단 이제 보통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을 할 때는 세 가지 정도 기준으로 보죠. 예. 이게 마치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혹시 준 씨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기사 같은 거. 기사 뭐 제목 정도 읽어봤죠. 그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에서 네. 그 떨어지는 사람들 또는 이제 구설에 많이 오르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구설에 오르는지 떠올려 보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준 씨는 어떤 공직 후보자가 나왔다. 이 사람이 어떨 때 제일 싫을 것 같으세요? 아예 본 적이 없고 괴롭혀서 미안해. 아니 그러니까 그 가장 첫 번째가 흔히 말하는 도덕성 범죄예요. 범죄 경력이 있는지, 표절, 표절을 했는지, 뭐 위장전입을 했는지, 음주운전. 음주를 했는지 이게 이제 1차 거르는 이거는 최저선 라인이고 음. 그 다음 이제 정당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정당이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로열티를 봐요. 네. 네. 우리 당에 충성. 얼마나 충성할 사람이냐. 이게 정당 기여도. 기여도 네. 뭐 이런 좋은 말.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준으로 쓰는 게 뭐냐면 탈당 전력이 있는지 이런 거 또는 뭐 당내 경선을 했는데 승복 안 한 경력이 있는지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 당의 집단으로서 얼마나 기여하고 소속감을 갖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게 당선 가능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우리 당에 조직적으로 귀속감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인지도가 없거나 아니면 당선 가능성이 낮으면 안 되는 거죠. 경쟁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 참 우습게 볼 때도 많은데 고통의 과정을 거친 게 아니네요. 거의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아 정치인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즘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어떤 선출직으로 당선되신 분들은 보통 사람이 그렇죠. 아니구나. 사실 이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다 겪고 맞아요. 성공적으로 네. 이끌어낸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들이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게 네. 다른 나라에서는 조사를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검사, 네. 판사, 뭐 변호사 또는 무슨 교수 뭐 이런 사람들 쭉 하고 선출직 공직자 중에 누가 제일 깨끗한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선출직 공직자가 인기는 다른 나라에도 별로 없는데 깨끗한 건 제일 깨끗하다 그래요. 예. 왜냐면 이 사람들은 공적인 검증을 거치잖아. 그렇죠. 캠페인에서 뭐 비리가 있으면 다 나오는데 사실 이제 교수라든지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사인이기 때문에 맞아요. 공적 검증의 대상을 안 거치는 사람이잖아요. 자, 이제 그 점에서 보면 마포구에 어떤 정치인들이 그동안 이렇게 뿌리를 내렸고 영향을 네. 끼쳤는지 궁금해지는데. 아 진짜요? 네. 뭐 그러려니 했는데 네.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어. 우리 한국 전쟁 이후 50년대 지금까지 한 60여 년, 70년 가까운 세월에 마포 정치사를 주름 잡은 한 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놀라운데요. 네. 노승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몇 예,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52년도가 우리 서울시에서 처음 시의원을 뽑았거든요. 전쟁. 네. 전국에서. 근데 서울에서는 이제 전쟁이 있어서 못 뽑고 56년도에 예. 처음 뽑는데 예. 이때 이분이 당시 나이로 30세로 예. 당선이 되고 어. 또 2대 서울시 의원도 하시고요. 그 후로 마포구에서 국회의원만 딱 한 번 쉬고 내일이 5번을 5번. 하십니다. 아. 한 번 쉬는 때가 언제냐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그 쿠데타 일으켜서 정치 금지시키고 막 네. 엄혹했던 시절. 그렇죠. 그때 이제 정치를 못하시고 탄압을 받으셨으니까 예. 5번 국회의원을 하시고요. 예. 그리고 나서 더 재밌는 거는 2번을 우리나라 지방자치 그 단체 처음 선거할 때 예. 1기, 2기, 민선 1기, 2기 마포구청장을 역임을 하세요. 예. 지금 제가 얘기한 게 9번의 선출직을 하신 분이거든요. 아까 네. 그렇게 어렵다는 선출직을 9번이나 그것도 승률 100%. 네, 승률 100%. 아, 진짜 그 비결이 뭐예요? 이분, 이게 비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원래 이 동네 토박이 예. 이 동네에서 나시고 고등학교를 다 이쪽에서 다니시고 예. 그리고요 재미난 기록이 있어요. 기네스북에 오른 기록을 가지고 계세요. 뭐예요? 이분이 평생 14,000번의 주례를 서셨다. 이게요 기네스북에 올라. 그러니까 엄청난 지역 사회에서 웬만한 젊은이들은 다 그 당시 노승환 의원이나 노승환 구청장님에게 예. 주례를 선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이 기록은 절대 깨질 수가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선거법상 금지됐습니다. 그렇죠. 금지해서. 지금은 정치인이 그러네. 봐요. 예. 그러네요. 네. 그럼 우리 정치사에서 노승환이라는 인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게 말씀에 이제 쭉 히스토리를 하셨지만 더 놀라운 게 뭐냐면 1950년대면 우리가 이제 이승만 체제, 그다음에 제2공화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박정희 정권에 3, 4공화국이 있었고, 전두환 정부에 5공화국이 있었는데 이분의 이력을 쭉 보면 한 번도 타협적 선택을 한 적이 없어요. 아. 이게 놀라운데 1956년에 첫 서울시 의원 나왔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에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당이 처음 생긴 때예요. 예. 그게 1955년도 일로 이제 파동이 있고 만들었는데
그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첫 선거가 56년 선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이승만 독재의 이제 반독재 야당인 거죠. 예. 야당으로 나온 분이고 박정희 정부 하에서도 이분이 쭉 이제 신민당이라고 해서 박정희 정부 하에서는 야당이 두 종류가 있었거든요. 그 박정희 정부의 집권당인 공화당에 들러리를 세우는 네. 야당이 있었고 예. 예. 진짜 박정희 정부하고 경쟁했던 야당이 민주야당이 있었는데 정통 야당. 네. 근데 이제 이분은 단 한 번도 들러리 야당 계보에 선 적이 없어요. 이게 계속 이제 뭐 시기로는 이제 유신 체제 오고 정당 활동 못하게 해서 또 정당 새로 만들고 전두환 정부가 신군부 쿠데타하고 또 정당 만들고 해서 이름은 여러 번 바뀌는데 예. 한 번도 그런 타협적 야당으로 간 적이 없이 마포에서 내리 계속 당선을 했다는 게 더 놀라운 거죠. 그 제가 처음 선거한 게 85년 국회의원 선거인데 네. 그때 노승환 의원을 당연히 찍었죠. 네. 그때는 잘 몰랐는데 네. 지금 듣고 보니까 네. 대단한 정치인을 우리가 모시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지금 아까 그 준 씨가 안다고 하는 구청장님 이름이 박홍섭 씨. 예. 그 박홍석 구청장님이 처음 정치 무대에 등장을 하는 게 1988년입니다. 꽤 일찍이네요. 예. 88년 그때 등장을 하시는데 이분이 원래 한국노총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예. 이 1988년에 마포 그 갑 선거구에서 예. 노승환 의원하고 경쟁을 했던 분이 아. 박홍섭 지금 구청장님이세요. 어. 그때 두 분이 경쟁을 했는데 당시 노승환 의원은 평화민주당 예. 후보였고 그 지금 구청장님이신 박홍섭 후보는 당시 통일민주당. 그래서 아마 두 분은 아실 텐데 당시 평화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표로 있었던 정당이고 통일민주당은 김영삼 YS. 전 네. 대통령이 이제 대표로 있었던 당이죠. 음. 이게 둘로 나왔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이 한국 현대 이제 민주화 이후 정치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노승환 의원님은 계속 그 김대중 대통령 이게 이제 쭉 라인 네. 정치 세력과 같이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박홍섭 구청장님은 통일민주당에 있다 지금 민자당 합당을 민주당 하잖아요. 합당하죠. 네. 민자당 들어가시고 그다음 한나라당 가시고 쭉 가시다가 이제 그 구청장 선거에 한나라당으로 당선을 한번 하시고 네. 하셨는데 이제 이분이 박홍석 현 구청장님이 노승환 전 의원님한테 두 번 물을 먹어요. 네. 그때가 88년 선거에서 노승환 의원님이 당선이 되셨고 그 다음에 이 민선 이제 2기. 예, 민선 2기 구청장 선거를 할 때 두 분이 또 경쟁을 했는데 당시 이제 그 한나라당 의원으로 나오십니다. 후보로 나오십니다. 역시 노승환 의원님이 이제 민주당으로 이기셨죠. 나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그 두 분이? 노승환 전 의원님은 27년생이고요. 27년생이고. 그다음에 박홍석 구청장님은 42년생입니다. 꽤 차이가 있네요. 15살 차이인데 뭐 그래도 오래 사셨죠. 2014년 돌아가셨거든요. 노승환 예. 전 의원님. 근데 들으면서 재밌는 거는 네. 그 노승환 전 의원이셨던 분이 주례를 섰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창복 선생님이 저 학교 졸업할 때 네. 그 편지로 졸업생들한테 사회 나가면 어떻게 네. 약간 이런 그런 걸 글을 해줬어요? 써주셨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닮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금지된 거 아니죠? 네? 금지된 거 아니죠? 그럼요. 아니 뭐 그때는 출마자도 아니었고 뭐라고 썼는지 혹시 기억나요? 명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명확히 기억하지 않는데 좋은 다시 글이었어요. 나중에 좋은 찾아서 좀 글이었어요. 알려주세요. 박흥섭 구청장 뵌 적 있죠? 있죠. 여러 번 뵀죠. 어떠세요? 네. 평화. 뭐라 그럴까? 말수가 별로 없으세요. 예. 체지구도 자그만하시고, 그리고 몸 상당히 빨리, 그 연세에 비하면 무척 건강하세요. 관리도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도 잘 안 하시고, 뭐랄까, 그, 나이 든 어른의 어떤 노예한 지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을 좀 되게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고, 지금 3번은 구청장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민선 5기 때 연속해서 민주당으로 옮기신 다음에 당선이 되셨는데 되게 안정적으로 구정을 펼치시는 분이고 제가 시에 있을 때 25개 자치구청장하고 같이 협의를 하니까 예. 네,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동네 분들이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삼선 금지자, 그러니까 세 번밖에 못 하지 않냐 구청장. 예, 예. 근데 박홍석 구청장님 못 나오지 않냐 네.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정확히 우리 선거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계속 임기 만
3번 제한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용어로 구분을 하면 연속해서 3번을 하는 걸 연임이라고 하고 중간에 한 번 비었다가 또 하는 걸 중임이라고 하는데 네. 중임 3선 제한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중간에 한 번 뛰고 그러니까 한나라당 신영섭 그- 부총장님이 하실 때. 예, 한나라당 후보로는 한 번 됐다가 그 다음번에 한나라당 공천을 못 받으세요, 이분이. 예. 그리고 나서 무소속으로 나오셨을 때 당시 한나라당 후보님이 이제 구청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쉬셨어요. 예. 그 다음에 2010년에 이분이 민주당으로 당적으로 옮깁니다. 음. 그리고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민주당으로 당선이 된 거니까 총 이제 한나라당 구청장님 1번, 민주당 구청장님 2번을 한 거지만 예. 연임으로 치면 2번밖에 안 한 거죠. 예. 그래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아, 복잡하네요, 제도가. 예. 그러면 이 마포구의 그동안의 이 파란만장한 정치가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또 어떻게 변모할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준 씨는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하면서 어떤 점을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떤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는지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아까 얘기를 했듯이 그 뭐 인권적인 것들 관심 많이 갖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게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질문 그러니까 하셨잖아요. 문제 퀴즈. 예. 그때 어린아이와 산타클로스와 나쁜 착한 착한 정치. 정치인 있을 때 누가 할 것이냐. 근데 어린아이라고 하셨을 때 어린아이는 그냥 보이면 바로 죽겠지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그 보이면 바로 죽는다는 것이 어떤 그 어린아이를 대하는 그 인식이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네, 약간 생각이 조금 짧고 보이면은 바로바로 할 것이다. 근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듣고서 약간 그 청소년들이나 나이 어린 사람들이 유권자여도 저렇게 얘기를 할까 후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요즘 정치인들의 갖는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재미가 잘 나가던 소리였는데. 어쩔 수 없어. 그 친구들이 인권에 대한 걸 많이 본다 하는 게 그 인터뷰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 다 잡아내요 사람들이. 네. 뭐 이런 문제죠. 그럼. 그러니까 확실히 근데 요즘 그 한 30대 정도 유권자들만 해도 쓰는 언어에 따라서 그 감각이 다른 거 아세요? 예. 어떻게 달라요? 제가 이제 굉장히 놀랐는데 어떤 학교 교수님이 자기는 양성평등이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바로 꼰대로 찍혔어요. 이분은 양성평등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요즘 청년들은 성평- 양성이라는 말을 그렇지. 안 쓰는 안 쓰죠. 거예요. 성평등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젠더의 다양성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네. 양성평등 이러면은 조금 꼰대고 예.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요즘 좀 이 현대화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쓰는 언어 하나에서도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자, 이 마포의 선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무엇이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과거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는요. 2017년 대선에서요. 그 문재인 대통령 캠페인할 때 문재인 1번가 사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제가 이제 그 문재인 1번가 프로그램 디자인한 분한테 직접 들었는데 네. 프로그램을 디자인해서 런칭할 때까지 일주일 걸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하게 하신 네. 거죠. 음. 근데 이제 왜 그 하신 이유가 뭔가 정책을 유권자들이 소비할 것 같다. 음. 근데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사실 여태까지는 정책으로 승부가 나는 거는 쉽지 않았죠. 예. 뭐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이나 뭐 이명박 대통령의 경부대운하나 이런 거는 메가급이잖아요. 이런 거 아니고 왜 작은 정책, 뭐 미세먼지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치매 국가 책임자를 하겠다든지 이런 정책은 소구력이 없다는 게 우리나라 선거 정설이었습니다. 예. 근데 2017년에 이 문재인 1번가 정책 쇼핑몰은 대박이 났거든요. 런칭한 첫날 서버가 다운됐어요. 그 정도로 정책 소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보기엔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방선거에서도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정책이 중요할 거다.
그 과거에는 정책을 얘기를 하면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미투 전략을 많이 미투, 미쓰리, 미포 다리를 놔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도 뭐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나도 그러면 결국 남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정당이나 또는 이 사람의 조직만 남게 됐던 거야. 근데 지금 유권자들의 정책 감수성은 굉장히 민감해졌다. 과거하고 정책 반응도가 다를 것이다 라는 추정이 되고 그 얘기는 정치인들이 이제 공부하지 않으면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 정책이 예. 특히 이제 정책의 요즘 또 트렌드 중에 하나는 여러분 홍길동이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30년을 해보신 거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다 해드리겠습니다 중에 알곡을 솎아내는 방법이 많이 훈련이 되셨고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투, 미포, 미쓰리 뭐 이걸 해도 예. 그 중에서 누가 할 사람인가에 대한 눈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이 살아온 삶,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유권자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말하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숨가쁜 변화 속에서 네. 이 흐름을 어떻게 타고 정치인으로 입문하셨습니까? 그 어쨌든 지난 우리가 촛불 광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추운데 나와서 외친 결과 부패한 정부를 바꾸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죠. 예. 나라를 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 힘을 몰아서 내 삶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 전 그게 바로 이번 지방선거라고 봅니다. 내가 사는 고장, 내가 사는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일꾼들을 내세우고 지지하고 뽑아서 예. 또 그렇게 뽑아야만 선출된 다음에 통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내 삶을 우리 동네 아이와 여성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노인들이 외롭지 않게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청년과 장년들이 활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 지방선거에서 바른 일꾼을 뽑아야 된다.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제가 일조를 할 수 있다면은 한번 바치겠다. 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신 책이 제목이 재밌어요. 마을 정부를 말하다. 네. 제목에 많은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의미가 깔려 있습니까? 뭐 지금 한 얘기와 비슷한데 일상의 삶을 챙기는 거는 일상의 정치가 돼야 되고 네. 그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마을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시민이 깨어나고 시민이 조직되는 장소가 어딜까? 저는 그게 골목이고 동네, 그게 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을이 도시에서는 동 단위예요. 네. 아까 4만이 되는 동도 있고 만 정도 되는 동이 있지만은 마포에는 16개 동이 있습니다. 동이 중심이 되어서 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자기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이런 것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정부가 저는 마을 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새로운 시대에 삶을 바꾸는 정부는 마을 정부고 마을 정부가 서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예. 저는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선거 기대가 됩니다. 네. 드골이라는 프랑스 정치인이 있었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인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남들이 그 말을 믿으면 놀랜다. 좀 자조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네. 한국에서의 정치도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그 촛불의 힘이 우리 지역의 마을의 광장에까지 힘을 뻗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기운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지 이번 봄, 여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한 이야기가 그런 새로운 마을과 정부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 더하는 마포 8편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시청해주신 또 애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함께 나눈 이야기가 우리 삶을 바꿔가는데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